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 법규 강의에 들어갑니다. 저는 학원에서 법규 강의 전담하고 있는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자본시장법, 그 다음에 회사법, 그 다음에 직무윤리, 이것을 제가 강의할 겁니다. 먼저 오늘은 자본시장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한 5년 전에는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위 규정이 있죠. 1장부터 지금 우리 책에 11장까지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뭐 부록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건 시험과 관련이 없으니까. 그럼 옛날에는 옛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 5년쯤 됐는데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었어요. 요거 다 서술하고 끝나면 또 금융위 규정을 이렇게 이제 서술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요게 5문제, 요거 5문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서술 방식이 바뀐 지가 제법 됐습니다. 요렇게 이제 서술 방법이 바뀌었어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은 금융위 규정이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중간중간에 이제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금융위 규정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자본시장법인지 저는 알죠. 옛날부터 강의를 했으니까. 근데 책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거를 구별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까지는 계속 자본시장법에서 5문제, 금융위 규정에서 5문제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는 이렇게 표기를 안 하고 합해서 이제 10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제일 앞에 여러분들이 시험 관련 안내 보면은 이렇게 10문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금년도에는 또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제 새로 들어왔죠. 제일 앞에 목차를 보시면은 이 자본시장법이 끝나면 파트 2 해가지고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새로 들어와 있어요. 요게 한 물경 한 40페이지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이 금소법이 작년도에 들어왔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작년도에는 우리 책에서 금소법이 제대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제일 뒤에 간단하게 금소법이 소개는 되어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출제하기에는 뭔가 굉장히 미심쩍었죠. 부록에 그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작년도까지 치른 그 시험 문제를 보면 일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제 책의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금소법에서도 문제가 제법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외워야 될 게 이제 분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거 공부하고 그다음 이거 공부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려 보면은 여기 이제 1장부터가 있는데 지금 10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도에 우리 금융투자분석사 출제 기출문제를 보면은 2장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례적입니다. 4장에서 물경 4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러지 않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오히려 3장이에요. 3장이 제일 중요한데, 작년도에는 뜻밖에도 4장에서 이렇게 많이 출제가 되었고, 5장에서 발행시장 공시에서도 이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럼 이게 벌써 몇 문제예요? 벌써 이게 9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뒤에 9장입니까? 내부자 거래,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제도에서 나왔는데 9장에서 한 문제. 이렇게 작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 경향이 좀 이례적이죠. 앞부분에 중요한 게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중간에 6장 유통시장 공시, 그 다음에 7장 M&A 관련되는 거, 그리고 8장은 장외거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금융투자분석사에서는 거의 뭐 출제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뒷부분은 별로 뭐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사실. 그 다음에 요 9장은 요번에는 작년도에는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제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뭐 이 부분은 논점이 많습니다. 내부자 거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시세 조정 행위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10장이죠 아마 11장까지 있으니까 맞습니다. 요 10장도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되는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출제가 안 됐어요. 어찌됐든 요 4장에서 너무 많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요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고 요 앞부분이 요 5장도 이 정권 신고서 제도도 2문제가 출제됐는데 그것도 약간 이례적이에요. 보통은 한 문제 출제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앞부분에 우리가 중요한 게 많이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장, 3장, 4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문제 수준은 정말 평범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만점자가 좀 제법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무슨 꼬아낸다든지 저기 지엽적인 문제를 건드린다든지 이렇게 출제를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 중에서도 굉장히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그런 평범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코로나 사태 이후 치러지는 각종 우리 금융투자 분석사뿐만 아니고 다른 문제를 봐도 비슷해요. 옛날보다는 문제 수준이 쉬워졌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좀 평범해졌어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출제자들이 그거를 수험생들을 봐주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만 충실히 공부하면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딸 수 있다. 운이 나쁘면 한 문제는 틀릴 수 있겠죠. 한두 문제는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소한 10문제 중에서 8문제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게 워낙 양이 많거든요. 워낙. 그래서 우리가 빠짐없이 다 훑어봐야 됩니다. 출제될 만한 것은 다 훑어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약을 조정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 부담은 상당할 겁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각오하셔야 되고 그 대신에 그래도 문제가 최근에 굉장히 평범하게 출제되고 있다. 거기에서 좀 위안을 느껴야 되죠. 그 다음에 요 4장에 보면은, 요 3장에 보면은 제일 끝에 영업행위 규칙이 있거든요. 영업행위 규칙. 요 부분이 금소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겹칩니다. 그 다음에 금소법 자체를 또 우리가 공부하셔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직무윤리를 공부하는데, 거기 가면 또 이 금소법과 관련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특히 직무윤리에 가보면은 내용이 한 70% 정도는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이 금소법이 여기에서 출제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본시장법은 특히 이게 이제 2009년도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으니까 벌써 그 기출문제가 10년 이상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법률 과목을 공부할 때는 기출문제 근거해가지고 요 정도를 출제하구나 이런 감이 들어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공부하시다 보면은 도대체 어디까지 외워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워낙 예외가 많거든요. 원칙 하나 던져줘 놓고 거기에 대한 예외가 수두룩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다 외우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전혀 의외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이때까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그런 문제 유형. 근데 그거는 기껏해야 한 문제입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고 전부 예상 가능한 문제였었고 혹시 한 문제 정도는 의외타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모른다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냥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고 바로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설부터 가보죠. 총설은 시험에 나올 만한 데가 한 군데 있기는 있는데 뜸하게 출제가 돼요. 근데 첫 번째 하는 거는 왜 자본시장법을 만들게 되었느냐 지금 이 이야기인데 요거는 2009년도, 2010년도 그때는 한 2년 동안 매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인가 우리가 시험 제도가 한 바뀐 적이 있거든요. 그때 또 이 문제가 한 1년 정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게 시기적으로 좀 맞지가 않죠. 워낙 이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본적으로 왜 도대체 자본시장법을 만들게 되었느냐, 그거는 그냥 어찌됐든 처음 시작하니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이 열거주의다 이거고요. 지금은 포괄주의로 바뀌었다. 이런 것 정도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죠. 요게 과거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현재다. 이런 이야기죠. 요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옛날에는 이제 정권거래법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보면 뭐가 정권이냐. 그거부터 먼저 우리가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데 그 해당 법 2조에 가보면은 정권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 한 17가지인가 그거를 나열해 놓았어요. 그럼 거기에 없는 것은 정권이 아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열거주의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장점은 뭔가 하니까 굉장히 명확하죠. 무엇이 정권인지 한눈에 알 수가 있으니까.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정권회사가 새로운 정권을 만들려고 할 때 못 만드는 겁니다. 법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래서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뭐 그럴 때 법을 먼저 바꾸어가지고 뭐 ELS 이런 거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불편하니까 포괄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된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거주의가 아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는 기관별 규제라는 거예요. 기관별 규제. 근데 이제는 기능별 규제로 바뀌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요거는 같은 펀드를 판매하더라도 어떤 곳에서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은행에서 판매하면 은행법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은 규제 차익이 너무 심하죠. 이쪽은 규제를 요만큼 하는데 이쪽은 규제를 이렇게 하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떤 곳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똑같은 펀드를 판매하면은 똑같은 법을 적용하겠다. 이런 거를 기능별 규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를 이제 거꾸로 해가지고 출제할 거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게 2페이지의 1번에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그런 말이 나오고요. 오른쪽에 가로 2번에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로 전환되었다는 뜻입니다. 3번에 이제 업무 범위의 확장은, 이거는 뭐 별로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죠.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칸막이가 쳐졌죠. 뭡니까? 정권회사, 그 다음에 뭐 자산운용회사, 뭐 선물회사 이런 식으로 겸업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 외국계 이제 큰 회사에 대해서 경쟁력이 적다, 뭐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다 이제 풀어주었다. 그 대신에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겠죠. 한 회사가 모든 업을 다 할 수 있으면 필연적으로 이해가 상충하는 게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은 이해상충 관리 의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투자자 보호가 굉장히 미흡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다는 이야기인데 표현을 좀 묘하게 하고 있죠. 원칙 중심 투자자 보호제도 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넘겨보시면 우리가 이제 6가지 금융투자업자가 있는데 모든 업자가 지켜야 되는 것은 공통 룰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별 업자가 지켜야 되는 룰은 따로따로 또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었는데 책을 쓰신 분은 강화라는 표현을 안 하고 원칙 중심 투자자 보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한 3년 전에는 강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저는 이 표현이 더 와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표현을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자, 그럼 이 자본시장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5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유연성 및 효율성 제고. 요거는 이제 포괄주의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이제 다양한 상품을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2번에 자본시장의 지속 가능성 제고. 이거죠. 투자자들이 믿고 자본시장법에 이제 많이 들어올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에 종합적인 금융투자 서비스 제공은 이거겠죠. 요거하고 이제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은 금융투자업자의 규제 차익 유인 최소화. 요거겠죠. 규제 차익을 옛날보다는 많이 이제 없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게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고, 제가 이제 이 1장에서 나올 만한 게 조금 있기는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니고 뜸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6페이지에 있는 감독기관입니다. 감독기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법규 내용이 옛날보다는 이 분량이 많이 적어진 겁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두꺼웠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이 책을 쓰신 분이 조금씩 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공부하시는 양이 옛날에 비해서는 좀 많이 적어졌다.
그걸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건데 저는 꾸준히 강의를 해왔으니까 그거를 아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이 금융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원회 안에 정권선물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의결기구다. 그럼 의결한 곳을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필요할 건데 그게 바로 금감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옛날이라고 하면 한 5년 전에는 금감원에서도 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근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감원에서는 한 문제 출제할 게 없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출제한다면은 요거 두 곳에서밖에는 출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도대체 왜 정선이를 만들었느냐? 굳이 이거 왜 만들었냐? 여기 이제 무엇을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 전담 기구다. 요거고요. 그다음 기업 회계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주고 감리를 하는 무서운 곳이다. 요거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하는 일은 중요한 일은 다 한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데 이거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요거하고 요거를 섞어버리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 대신에 우리는 요거를 외우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우는 게 불가능하고 요거는 꼭 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법규 파트는 숫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 중에 이제 숫자 중에서도 중요한 숫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숫자가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죠. 정권선물위원회는 5명의 위원입니다. 뭐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정선이 위원장은 별도로 임명 안 합니다. 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요거를 겸임하죠. 부위원장이 요거 위원장을 겸임한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는 이 행정부 소속인데 행정부 중에서도 어디 소속이냐? 국무총리 소속이에요. 이런 것도 다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조금 지역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에서 출제한다면 이렇게 하면 충분히 한 문제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다음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정권선물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서 집행하는 곳이다. 뭐 그게 한 줄 정도는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이런 것 정도 혹시 한 지문 정도 나오려면 나올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우리 문제는 문제 수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파생상품이나 정권 자격증 따시는 분들은 요 9명의 위원 중에서 4명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있거든요. 요것도 물어봐요. 요것도. 굉장히 이런 거는 이제 의외타 문제죠. 근데 이제 기출 문제니까.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요게 이제 기출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책을 보면서 지적은 하겠는데. 자, 확인하죠. 6페이지 금융위원회 1번 개요 해가지고요. 기업번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그거 밑줄 꺼시면 되고 오른쪽에 2번에 조직 있죠. 자, 리연번 금융위원회는 9명, 정권선물위원회는 5명,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리얼번에 보니까 끝에 비상임위원 중 4인은 당연직으로 기획재정부 차관, 예금보험공사 사장, 그 다음에 한국은행 부총재, 그 다음 금융감독원 원장,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외울 수 없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완벽을 기하시는 그런 성격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넘어가기 찝찝하고 이런 거. 그러면은 여기 적어 놓으십시오. 한국거래소 사장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혹시 의외타 문제로 이게 출제가 되면은 다음 중 4인의 당연직 위원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했을 때 정답은 한국거래소 사장. 요게 출제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적어 놓으시라는 거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이런 정도까지 세밀하게 지역적인 문제는 별로 출제를 안 합니다. 우리 시험은.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다 쭉쭉 넘어가면 안 되죠. 어디를 또 보셔야 되는 거예요? 미연번에 보면은 정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별도로 임명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거 정도 밑줄 그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4번에 소관 사무가 나오는데 이거 못 외운다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 다 하는데 그러니까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정권선물위원회가 나왔습니다. 2번에 소관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기업번, 리연번 요거 무조건 외우셔야 된다 그랬죠. 불공정 거래조사, 그 다음에 기업 회계와 관련되는 거.
자, 그 다음에 끝났네요. 오른쪽에 가로 3번에 금융감독원이 나오는데 1번에 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 및 정선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이런 말이 나오고 2번에 보면은 리얼번, 금감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뭐 이런 정도죠. 그 외에는 여기서 출제할 만한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넘어가셔도 돼요. 그럼 여기 칠판에 있는 거는 뭐예요? 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정권선물위원회, 금감원 이거 뭐예요? 전부 공적기구지 않습니까? 이제는 관련 기관이라 그래가지고 막 나오죠. 그래서 그 10페이지 보면은 가로 1번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년 전까지는 제목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국거래소였고 한국거래소에 대해서 한두 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5년 전에는 거래소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뭐 본점이 뭐 부산이고 막 그렇거든요. 뭐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우리가 외우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내용이 다 없어져 가지고 거기 보시면 출제할 만한 게 없습니다. 단지 이거는 아셔야 되죠. 거래소하고 협회 있죠. 1번, 2번. 요거는 자율규제기관입니다. 공적 규제기관이 아니고 자율규제기관이다.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공적기관이죠. 요거는 자율규제기관이다. 그 정도는 체크하시고. 그래서 1번에 개요 보시면은 제일 끝에 자율규제기관이라는 말이 나오죠. 가로 2번에 한국금융투자협회. 뭐 출제할 만한 게 없죠. 역시 2번의 업무에 보면 기업번 제일 끝에 자율규제 업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에 한국예탁결제원하고 4번에 정권금융회사는 여기에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가면은 투자자 재산보호라는 파트에 가면은 이게 또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권이 발행되면은 의무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일정한 투자자 예탁금은 정권금융회사에 예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여기에서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 한국예탁결제 2번의 업무 보면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 게 없죠. 그 다음에 5번에 금융투자상품 거래청산회사가 나오는데 요거는 주로 이제 장외 파생상품과 관련된 청산 업무, 그게 이제 주 업무죠. 근데 역시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고 마지막으로 6번에 신용평가회사가 있는데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출제를 한다면 이거 이외에는 출제할 만한 게 없는 거죠. 이거 이외에는. 그 다음 이제 요 13페이지 금융법규 체계의 이해가 나오는데 요게 사실은 금융위원회 규정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출제할 만한 게 없죠. 1번에 보면은 금융법규 체계라 그래가지고 가로 1번에 이게 이제 5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보통은 우리나라 법 체계가 3단계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3단계인데 우리 자본시장은 5단계라는 거죠. 국회가 만든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금융위 규정, 그 다음에 금감원 시행세칙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거를 지금 제일 앞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쭉쭉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14페이지 보면은 법규 유권 해석이 나오고 2번에 보면은 비조치 의견서라는 게 나오고요. 오른쪽에 비조치 의견서 적용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새로 들어온 거예요. 그 작년부터인가 요게 이제 그전에는 이게 없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지만 도대체 비조치 의견서가 뭐냐? 자, 넘겨보시면 비조치 의견서의 효력이 나오죠. 16페이지 제일 위에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 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회사가 애매한 거를 물어봤을 때 지금 금융감독원장이 그거 해도 괜찮다 이런 이제 의견서를 준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조치 의견서고 그러면 이제 정권회사는 이제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뜻인데 그런데 그 15페이지 보면은 비조치 의견서 적용 경우가 있죠. 기업부는 뭐예요? 법의 공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정권회사가 궁금하니까 물어봤겠죠. 그 다음 니은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명확하죠. 뭔가 좀 이게 애매하다. 뭐 이런 이야기일 것이고. 그럼 디귿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법이 취지가 지금 현재 안 맞는 것 같아.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거겠죠. 리얼부터 마찬가지죠. 금융당국이 공문 등을 통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다. 그러면 미리 한번 물어봐가지고 정말 이게 제재 조치감인지 아닌지 한번 사전에 물어봐야 되겠다. 이럴 경우에 이제 비조치 의견서가 적용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싶어서 우리가 이제 사지선다형으로 나오니까 여기 새로 들어온 내용들은 한 번씩 눈여겨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기출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넘겨보시면 3번에 행정지도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출제한다면 제일 끝에 행정지도를 할 때는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출제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거 이외에는 출제할 만한 게 없구나 이런 좀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장이 뭔가 하니까 넘겨보시면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 금융투자업에서 출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2장은 제일 중요한 걸 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금융투자상품도 여기서 이제 서술하고 있고 금융투자업도 서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자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 투자자는 서술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서도 한 문제, 여기에서도 한 문제, 여기에서도 한 문제 다 출제가 가능해요. 그 정도로 다 중요한 부분들이고 특히 굳이 말씀드리면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금융투자상품은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모든 시험에서 제가 알기로 10년이 넘도록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문제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작년에 우리 금융투자 분석사에서는 이게 출제가 안 되고 이게 출제가 되어버렸어요. 금융투자.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는 보통 강의할 때 요거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그 다음 요거하고 요거 중에서는 어느 게 출제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제 여기서 출제가 안 됐단 말이죠. 여러분들 금년도에 시험 칠 때는 반드시 여기서 출제가 될 겁니다. 워낙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페이지를 먼저 보시는 게 좋겠죠. 거기 표가 나옵니다. 금융투자상품 구분 방법 해가지고 그러면은 요거하고 비금융투자상품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뭡니까? 비금융투자상품은 은행 예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거하고 구별하는 것은 투자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가지고 따지죠. 투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을 까먹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원본 손실 가능성 요게 없다면 이거는 뭡니까? 예금이죠. 그 다음에 요게 있다면 금융투자 상품이죠. 요거 가지고 따진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권이 있고 파생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 두 가지는 둘 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죠. 그럼 여기는 뭘 가지고 따집니까? 원본에 대한 초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어가 되죠.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는 게 정권이고 있는 게 파생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초과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예요?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죠.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게 정권, 있는 게 파생상품 이런 기본적인 것들. 그 다음 또 파생상품은 또 어떻게 돼요? 거래소와 같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느냐에 따라서 장내 파생상품하고 장외 파생상품으로 나뉘죠. 그러면 거래소와 같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는 걸 장내, 그렇지 않은 것을 장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장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또는 해외 시장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요것도 간혹 출제를 해요. 내용까지는 안 물어봐요. 내용은 저 뒤에 9장에 가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파생 자격증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외도 포함한다. 그럼 여기에서도 벌써 한 문제 감이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벌써 한 문제 감이다. 특히 요거를 조심하시라는 거죠. 초과라는 말이 들어간다. 혹은 추가 지급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지금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성이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금융투자상품을 우리가 개념 요소를 볼 것 같으면
요거 말고도 두 가지가 더 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요거죠. 세 번째가 이제 투자성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이게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왜 정권과 파생상품에 투자를 합니까? 이익을 창출할 목적이죠. 특히 또는 파생상품은 우리가 왜 특히 투자를 합니까? 위험 회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 회피의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럼 요 자리에 소비 목적이라고 하면 틀리는 겁니다. 소비 목적. 만약에 이제 대한항공이 기름이 필요해가지고 그 뭡니까 외국 회사하고 그 기름에 대해서 선물이나 선도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금융투자 상품이냐? 아니라는 거죠. 기름을 쓰기 위해서 소비할 목적으로 이제 사는 거니까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물론 대한항공이 위험 회피 목적으로 만약에 샀다면은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이죠. 그러나 소비할 목적으로 구매를 하면 그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권리를 취득하죠.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부동산처럼 실물을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권리를 얻는 거다. 세 번째가 이거죠. 근데 이 세 번째에도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원본 개념을, 원본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 다음 나중에 회수 금액 혹은 회수 예상 금액이 있을 터인데 그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의외로 이거, 좀 지엽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이거 출제가 자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여기 만약에 판매 수수료가 만약에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1,0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금이 얼마냐는 거죠. 1억이냐 아니면 1억 1,000만 원이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원금 계산할 때는 이거 제외합니다. 순수하게 투자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요. 제외. 여기 이제 포인트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통장에는 지금 1억이 들어왔는데 세금 같은 거 1,000만 원 뗐다는 거죠. 혹은 만약에 세금 말고도 뭐 해지 수수료라든지 환매 수수료가 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순수하게 들어온 이게 회수 예상 금액이냐 아니면 이거 다 합친 거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합친 거예요. 요거는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양자를 비교해가지고 원본이 이쪽보다 클 때 우리는 이거를 투자성이 있다,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거 원본하고 요거 회수 예상 금액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느냐는 건데 원본 개념은 요거 제외하고 회수 예상 금액은 이런 거 다 포함한다. 이제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세 가지 개념 요소만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할 거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요게 제외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 모르고 시험장 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뭐 무조건 뭐 이게 단답형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지문 중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정서는 채무증권의 일종에 속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 틀린 거란 말이죠. 여기 이제 양도성 예금 정서는 은행 예금에 준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개념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금융투자 상품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나오네요. 자, 금융투자 상품의 정의. 첫째 줄,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 밑줄 그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현재는 뭐예요? 정권이죠, 현재. 그 다음에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은 뭐예요? 파생상품이죠.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였어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이쪽이 이쪽보다 더 클 위험이죠. 이게 더 클 위험. 그거를 우리는 투자성 혹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른쪽에 투자성 판단 1번 투자금액 산정 시 제외 동그라미 하시고 동그라미 하시라는 거는 외우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투자자가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이런 거 다 제외시킵니다. 뭐 보험계약에 따르는 사업비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번에 회수금액 산정 시 포함 동그라미 하시고 투자자가 중도 해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환매, 해지 수수료, 각종 세금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가로 2번에 불인정이죠. 1번 원화 표시 CD 사실상 예금에 준하여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2번에 우리가 이제 신탁할 때 관리형 신탁은 재산 관리에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처분형 신탁은 그렇지가 않죠. 처분이 가능하고 유통이 되니까 금융투자 상품이 될 수 있을 건데 관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관리형 신탁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제외시키겠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2번은 그런 뜻입니다. 관리형 신탁의 수익권. 둘째 줄에 있죠. 실질적으로 신탁업자가 처분 권한을 갖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 세 번째,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이죠. 요거는 상속은 됩니다. 우리 나중에 회사법에서 공부할 건데, 근데 이게 양도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유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융투자 상품이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요거 세 가지는 무조건 단답형으로 외우셔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0페이지 제일 위에 정권과 파생상품의 구분. 금융투자 상품은 추가 지급 의무 부과 여부에 따라 정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 1번 정권, 취득과 동시에 어떤 명목으로든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번 파생상품, 취득 이후에 추가적인 지급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런 말이 나오고, 파생상품은 정형화된 시장, 저는 그냥 간단하게 거래소라고 했습니다만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장내, 장외로 구분된다. 3번에 이제 예외 적용이 나오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요 정권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표는 말씀드렸고, 자, 이제 정권으로 가보자는 이야기죠. 정권. 요것도 파생상품은 더 별로 볼 게 없어요. 근데 정권은 또 봐야 됩니다. 요게 이제 6가지 정권이 인정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좀 또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채무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지분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익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계약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파생결합정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R, 정권 예탁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요 중에서 이제 요 4번, 5번이 자본시장법에서 새로 등장한 거죠. 그래서 특히 요거 4번은 개념을 잘 모르요. 요것도 물론, 근데 우리 법규 파트에서는 우리 파생결합정권은 상세하게 공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다 공부하고, 아시는 걸 전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요 투자계약정권 정의.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포섭하는 거고, 요거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발생하는 걸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다.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초창기에는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인정되지 않는 정권은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참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답은 보통 투자정권이 이제 정답으로 출제가 되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문제는 너무 싱겁죠. 이제 채무정권은 예 같은 거를 이제 묻습니다. 어떤 걸 채무정권이냐 뭐 이런 거. 거기 보면 기업엄정권, 그 다음에 무슨 특수채정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요 양자를 바꾸어가지고도 출제하고 특수채란 이러한 거다. 기업엄이란 이런 거다. 이제 이런 거 정의 정도는 아셔야 되고. 그럼 지분정권은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정권은 빼야 되겠죠. 무한대로 책임을 지니까 요 정의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외가 된다. 뭐 이런 거. 수익정권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거고요. 파생결합정권은 기초자산의 범위가 출제될 수는 있어요. 요거는 옛날에는 이게 열거주의였지 않습니까? 4가지 열거된 것에 국한되었는데 자본시장법은 전부 포괄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위험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 것은 전부 다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혹시 이거를 이제 물어볼 수는 있죠. 아니면 금융투자 상품이 기초자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응용해가지고 파생상품은 파생결합정권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또 출제, 기출문제입니다만 그런 식으로도 출제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이제 역외 적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외국인이 발행한 것도 포함시켰죠. 이것도 뭐 지문 중에 나올 수가 있고요. 이런 정도입니다. 자, 확인하죠. 20페이지 가로 1번의 종류.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동그라미요. 외국인.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채무정권 있죠. 여하튼 뭔가 지급 청구권이 표시된 거 아닙니까? 국채 등등이 있고, 니은번은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사적인 금전 채권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차용증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유통이 안 되니까 이거 채무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뭐 그런 뜻이고요.
종류 있네요. 거기 디귿번에 특수체하고 미음번에 기업음 있죠. 요거 이제 정의를 바꿔서 출제한 적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 리을번의 사체에도 둘째 줄에 보면 이자 연계 파생결합 채권도 채무증권의 일종이다. 간단하게 지문 중에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맞는 거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세세하게는 잘 출제를 안 하는데, 워낙 이 금융투자 상품은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세세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정권, 특성, 뭐 주권, 신주, 인수권, 뭐 이런 거고요. 넘겨보시면 디귿번에 무한책임사고는 특성상 안 맞다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오죠. 수익정권, 뭐 대표적인 게 금전신탁의 수익정권, 그 다음에 5번의 투자계약정권,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기속받는 계약상의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정권을 파생결합정권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요즘 시험 경향이. 그 정도로 쉽게 출제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틀린 거죠. 그런 것을 투자계약정권이라고 한다. 그렇게 기본 개념만 정확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파생결합정권.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은 다 아실 거고, 포인트는 그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뭐 ELS라든지, 그 다음에 ELW라든지, 뭐 DLS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파생상품이냐, 아니면은, 정권이냐. 요게 굉장히 또 출제를 많이 해요. 당연히 이거는 파생결합 정권의 일종이죠. 그건 정권이죠. 그래서 시험에 ELS나 이런 것들은 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어디까지나 정권의 일종이다. 요게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 밑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번에 파생결합정권의 기초자산 종류, 기업번, 금융투자상품, 각종 통화, 신용위험, 일반상품, 요 네 가지는 열거주의죠. 근데 오른쪽에 미음번, 그 밖에 자연적, 환경적, 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은 모두 기초자산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역시 제외대상.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게 무궁무진하게 나옵니다. 예외적인 거 있잖아요. 제외대상. 근데 이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지키십시오. 넘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권 예탁정권. 세제 줄에 보면 국내 정권 예탁정권, 외국 정권 예탁정권 다 포함하죠. 그런 것 정도. 자, 파생상품 넘겨보시면, 자, 2번에 분류가 있고요.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업번, 장내 파생상품, 한국거래소의 파생상품 시장 또는 해외. 지워버렸습니까? 여기 있네. 해외. 요것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요거를 이제 잊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거기 기업번, 선도, 니은번, 옵션, 디귿번, 스왑 있는데, 이거는 우리 법규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역시 3번에 제외되는 게 있는데,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넘어가시면 돼요. 어찌됐든 끝났습니다. 굉장히 이 금융투자 상품은 출제할 만한 게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아마 틀림없이 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